그날 부산 녹산공단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뜨거웠다. 하지만 피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자결하는 태양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하얀 페인트 칠의 낡은 창고, 그 육중한 철문 틈새로 비집고 나오는 것은 지독한 악취였다. 목구멍에 들러붙는 듯 농밀한 비릿함의 결정체였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소리 없이 튀어나와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오직 바람만이 그 썩은 내를 실어 날랐고 감히 그곳에 서 있는 자의 코앞까지 배달했다. 중년의 한 남자가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멈춰 세우고 마른 침을 삼켰다. 마치 어둠의 심연에서부터 비밀스러운 부름을 간직한 듯 창고 문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녹슨 자물쇠에 손을 대는 순간 마지막 남은 용기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 너머에는 죽음이 정갈하게 그리고 치명적으로 도열해 기다리고 있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들리는 순간 한낮의 정적을 깨는 것은 터져나오지 못한 비명이었다. 하나도 둘도 아니었다. 줄지어 늘어선 검은 자루들이 눈동자 없이 그를 마주 보았다. 그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품은 관처럼 녹산국가 산업단지의 낮은 언제나 시계보다 더 늙어 보였다. 콘크리트 바닥은 갈라졌고 그 틈으로 잡초가 끈질기게 고개를 내밀었다. 뜨겁게 달궈진 양철 지붕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긴 한숨 같았다. 2023년 8월 가뭄이 절정에 달한 그해 여름은 공기마저 움직이길 거부했다. 고무 타는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텁텁한 공기가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날, 그 모든 것을 칼날처럼 베어 가르는 또 다른 냄새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박진만. 사람들은 그를 박 반장이라 불렀다. 산업단지의 경비원으로 해가 늙은 느티나무 꼭대기에 걸릴 때부터 그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은 희끗했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는 단지를 드나드는 모든 트럭의 엔진 소리를, 모든 운전기사의 사소한 습관을, 심지어 동쪽 구석에 버려진 하얀 창고에 삐걱이는 문소리까지도 기억했다. 그 창고는 마치 닫혀버린 오래된 상처 같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 이상한 냄새가 그림자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속삭임 같았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냄새는 따귀를 때리듯 강렬해졌다. 농밀하고 비릿하며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 혀를 쓰게 만드는 화학약품 냄새까지 뒤섞여 있었다. 박 반장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스스로의 두려움을 애써 비웃으려 했다. 고양이 사체겠지.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고양이 사체가 사람의 귀를 멍하게 만들고 이토록 속을 메스껍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는 하얀 창고의 철문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자물쇠에는 푸른 이끼가 껴 있었고 쇠사슬은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무언가 맞지 않았다. 쇠사슬이 마치 최근에 움직인 듯한 흔적이 보였다. 문지방 근처 바닥의 먼지 위에는 길고 네모난 자국이 선명했다. 무거운 트롤리가 천천히 끌린 자국 같았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차가운 냉기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이글거리는 여름 한낮의 존재에서는 안 될 그런 냉기였다. 반장님, 이 냄새 맡아보셨어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파는 미자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든 집게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박 반장이 대답했다. 절반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 자신도 그 냄새와 거리를 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호기심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아서 한 번 고삐가 풀리면 멈추려 하지 않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두세 병의 인부들이 멀찍이 서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다. 떠나야 할 이유를 찾으면서도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기다리는 눈치였다. 박 반장은 낡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짧은 바늘은 11을, 긴 바늘은 1을 가리키고 있었다. 대낮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처음 냄새가 그의 뺨을 후려쳤을 때부터 했어야 할 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는 경비 초소로 향했다. 평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벽 너머에서 누군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보안업체 직원인 김광수와 이철호가 손전등과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들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에게도 낡은 창고의 열쇠는 없었다. 창고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소유주는 어디론가 이사 가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에게는 비상 상황을 위한 방법인을 잊기 마련이었다. 김광수가 거대한 절단기를 꺼내 들었다. 절단기가 녹슨 쇠사슬을 물었을 때 끙 하는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문이 몇 센티미터 열렸다. 그 틈으로 뿜어져 나온 공기는 주변보다 훨씬 차가웠고 악취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철호가 손전등을 비추자 빛은 검고 매끄러운 무언가에 반사되었다. 마치 관들이 열을 받쳐 늘어선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이철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말없이 김광수를 돌아보았다. 단어는 필요 없었다. 그들은 지금 어설픈 장난의 결과물이 아닌 지독하게 계획된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의 눈빛만으로 이해했다. 만지지 마. 경찰 부르자 이철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전화벨이 울렸고 저편에서는 마치 끔찍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신속한 응답이 돌아왔다. 오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한낮의 열기를 갈랐다. 순찰차 2대가 들어섰고 구급차 한 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고 적힌 차량이 그 뒤를 따랐다. 사람들은 각자의 창고 그늘에서 나와 안장거리 뒤편에 모여들었다.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은 서서히 메스꺼움을 참는 표정으로 변해갔다. 현장 지휘관인 강민준 형사가 짧게 자신을 소개하고 마치 수년간 합을 맞춰온 춤처럼 팀을 지휘했다. 노란색 라인이 설치되고 구경꾼들은 뒤로 물러났다. 창고 문이 활짝 열렸다. 한낮의 빛이 칙칙한 콘크리트 바닥을 쓸고 지나가자 끔찍한 광경이 모두의 눈을 후려쳤다. 검은 자루들이 두 줄로 나란히 쌓여 있었다. 얼핏 봐서는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어느 공간에라도 있어서는 안 될 만큼 많은 수였다. 자루마다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숫자와 날짜가 적혀 있었지만 이름은 없었다. 몇몇 자루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해 안달이 난 부패의 비밀을 품고서 국가수에서 나온 법외관 한 명이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더니 강민준 형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초동 감식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방호복을 입은 감식 팀원들의 움직임은 신속했지만 조심스러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끔찍한 것을 발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처럼 라인 밖에서는 군중이 점점 불어났다. 수군거림이 새끼를 쳤다. 누군가는 저 창고가 예전에 냉동식품을 보관하던 곳이었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새벽녘에 트럭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췄다가 사라지는 것을 봤다고 맹세했다. 떡볶이를 팔던 미자 씨는 인도에 주저앉아 작은 갑 한 대를 끌어안고 있었다. 아까 녹아내리던 떡볶이 양념은 이제 그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붉은 물이 되어 있었다. 박 반장은 처음 섰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채로 그는 지난밤에 혹시 엔진 소리를 듣지 않았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낡은 테이프를 되감듯 그의 머릿속에서 영상이 재생되었다. 멀리서 반짝이던 작은 불빛다. 무거운 타이어가 뒷길을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더위 속에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던 두 남자의 그림자. 그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를 느꼈다. 그것은 바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냉기였다.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은 한 여자가 크로스백과 작은 수첩을 들고 서 있었다. 스마트폰을 치켜든 아마추어 기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조용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그녀는 방송사 기자가 아니었지만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자주 다루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기자였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과 시선을 교환하며 마치 사실과 소문 사이의 거리를 재는 듯했다. 창고 안에서 감식팀원이 자루 하나를 들어 올렸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팀원은 자루를 열지 않고 라벨을 촬영하고 위치를 기록하고 주변 바닥의 온도를 측정했다. 비정상적으로 낮습니다. 한 기술자가 중얼거렸다. 벽에 설치된 온도계의 바늘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벽면은 다른 곳과 달리 약간 튀어나와 있었다. 마치 그 뒤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곳을 건드리지 않았다. 절차는 패닉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기둥이었다. 강민준 형사가 박 반장과 두 명의 보안 요원에게 다가갔다. 누가 제일 먼저 냄새를 맡았습니까? 그가 물었다. 박 반장이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그는 그날 아침부터 정오까지의 상황과 어젯밤 스쳐 지나갔던 기억의 편린들을 털어놓았다. 트롤리 자국, 문틈의 냉기, 그리고 두꺼운 점퍼를 입은 두 남자에 대해 말했다. 강 형사는 빠르게 메모한 뒤 다른 팀원에게 지시했다. 정문 CCTV 기록 전부 확보해. 지난 일주일치, 그리고 출입 기록에 있는 트럭 명단도 전부 확인해.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고 그림자는 길어졌다. 콘크리트 도로 저편에서 다른 차 한 대가 다가왔다. 순찰차도 구급차도 아니었다.
그 차는 커다란 장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특수감식이라고 적힌 상자들을 싣고 있었다. 안경을 쓴 여성이 내렸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닥터 한지원. 그녀의 이름은 투비 화면이 아닌 오직 보고서에서만 등장하는 최고의 법의학자였다.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 창고 내부를 훑어본 뒤 마치 머릿속에 시계를 작동시키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자리부터 시작하죠. 중앙에 쌓인 것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녀가 팀에게 말했다. 패턴을 주시하세요. 이걸 배열한 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거나 혹은 무언가를 절대 보지 못하게 하려 했을 겁니다. 그 문장은 잔잔한 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얼굴에 작은 동요가 일었다. 윤서연 기자는 그 말을 그대로 수첩에 받아 적었다. 박 반장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갑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린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하늘 위로 작은 새 한 마리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아래에선 인간들의 용기를 시험이라도 하듯. 그때 멀리서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열기와 수군거림을 갈랐다. 사람들은 몇 초간 말을 멈췄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느리게, 더 조심스럽게.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작은 바람을 흔들렸고 하얀 페인트 칠의 창고는 마치 턱을 반쯤 벌린 채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무도 몰랐다. 지금 열린 첫 번째 문은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너머에는 아직 아무도 인식하지 못한 길고 어두운 복도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부산 녹산공단의 한낮은 오직 한 가지만을 알고 있었다. 그 냄새는 불렀고 인간은 다가왔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이기에. 코를 막으면서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다가선다. 답을 찾길 바라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경비 초소의 기술 담당자가 낡은 의자를 끌어당겨 모니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전날 밤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CPU에서 나는 작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화면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 시간은 새벽 2시 15분을 가리켰다. 단지 내 도로는 텅 비어 있었다. 몇 분 동안 어떤 차량도 지나가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동쪽 게이트 방향에서 커다란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타났다. 회사 로고 하나 없는 흰색 탑차가 천천히 다가왔다. 번호판은 먼지에 덮여 거의 읽을 수 없었다. 카메라가 탑차가 하얀 창고 앞에 멈추는 순간을 포착했다. 두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렸다. 둘 다 머리를 덮는 후드가 달린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다. 한 명이 작은 리모컨을 누르자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이 스르르 약간 열렸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닥터 한지원이 기술 담당자 뒤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장면에서 멈춰요. 그녀가 말했다. 영상이 정지되었다. 그녀는 후드를 쓴 남자 중 한 명의 오른팔을 가리켰다. 이 부분 확대해줘요. 화면이 확대되자 점퍼 소매에 감긴 붉은색 선이 드러났다. 로고가 아니었다. 마치 플라스틱 케이블 타일을 손목에 감아놓은 것 같았다. 그들 사이의 상징 혹은 식별 표식일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10초만 더 재생해요. 탑차의 짐칸이 살짝 흔들렸다. 뒷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커다란 직사각형의 그림자가 보였다. 두 남자는 무거워 보이는 길쭉한 무언가를 들어 올렸다. 검은 비닐에 쌓여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창고 안으로 옮긴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그 후 트럭은 현장을 떠났다. 화면 속 시간은 2시 43분을 가리켰다. 단 28분. 이미 숙달된 작업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 전날 밤도 확인해봐요. 한지원이 말했다. 기술 담당자가 기록을 돌렸다. 밤이 지나고 또 다른 밤이 왔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언제나 흰색 탑차, 언제나 비슷한 옷차림의 두세 남자, 언제나 비어있다고 알려진 창고 앞에서의 멈춤. 한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그녀가 강민준 형사를 바라봤다. 저 창고 더 깊이 수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 명의 팀원에게 열화상 스캐너를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몇 분 후 감식팀은 다시 창고로 돌아갔다. 내부 공기는 더욱 무거워져 있었다. 오후에 햇살이 지붕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 연기처럼 맴도는 먼지 기둥을 만들어냈다. 한지원은 벽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다. 페인트색의 미세한 차에 벽에 쓴 습기의 패턴. 여기군요. 그녀가 왼쪽 뒤편을 가리켰다.
이쪽 벽 온도가 주변보다 2도 정도 낮아요. 강민준이 벽을 가볍게 두드렸다. 반사되는 소리가 달랐다. 텅 빈 소리. 안에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한 팀원이 작은 세지륵대 빠루를 가져와 벽 하단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작게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좁은 틈새로 더 강한 화학약품 냄새와 섞인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모두 잠시 숨을 멈췄다. 한지연은 그 틈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동공이 작아졌다. 천천히 열어요. 카메라 켜진 상태로. 가짜 벽은 마침내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열렸다. 손전등 빛이 안쪽으로 향했다. 빛은 녹슨 금속 벽에 부딪혔다. 구석에는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장갑 한 켤레와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바닥은 희미한 빛 속에서 축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라벨 하나 없는 검은 자루 6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 팀원이 마른 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섰다. 끈적한 바닥에 신발이 달라붙는 소리가 났다. 세상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지원이 따라 들어가 손전등을 비췄다. 자루 안에 든 시신의 손이 붉은 끈으로 묶여 있었다. 피부는 밀랍처럼 뻣뻣했다. 사진부터 찍어요. 아직 옮기지 마세요. 그녀가 재빨리 지시했다. 강민주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왜 이걸 숨겼을까? 한지원이 나직이 대답했다. 바깥 공간은 그냥 미끼였던 거죠.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그들은 벽에서 작은 나무판을 발견했다. 붉은 유성펜으로 숫자와 날짜가 휘갈겨져 있었다. 마지막 날짜는 불과 2주 전이었다. 이 활동이 최근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밖에서 윤서연 기자는 기다리고 있었다. 감식팀이 굳은 얼굴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거대한 이야기의 냄새를 맡았다.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멀리서 해가 지기 시작했고 귀뚜라미 소리가 기계 소음을 대신했다. 하얀 창고는 겉보기엔 똑같았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던 모두는 알고 있었다. 저 건물이 방금 자신의 비밀을 아주 조금 드러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새로운 비밀은 언제나 상상보다 더 무서운 대가를 품고 있다는 것을. 비밀 공간 안에서 감식팀은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화학약품 냄새와 부패의 악취가 하나로 뒤섞여 방독면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휴대용 조명이 켜지고 구석에 낡은 나무 책상을 비췄다. 그 위에 놓인 낡은 노트는 습기에 반쯤 사가 있었다. 닥터 한지원이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노트를 집어들었다. 종이가 부서지지 않도록 천천히 펼쳤다. 안에 적힌 글씨는 뒤죽박죽이었다. 시자와 기호, 그리고 붉은색으로 휘갈겨 쓴 몇 개의 짧은 문장이 섞여 있었다. 실패는 없다. 새벽 전까지 화물은 깨끗해야 함. 한지원은 그 글씨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강민준 형사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그냥 메모가 아니에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지시사항입니다. 강민준은 6개의 검은 자루 더미 옆에 쭈그려 앉았다. 모두 똑같이 라벨도 어떤 표시도 없었다. 그가 자루 하나를 조심스럽게 조금 열었다. 썩은 내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그의 숨을 먹게 한 것은 냄새가 아니었다. 시신의 손목이 붉은 플라스틱 타이로 묶여 있었다. CCTV 영상에서 봤던 것과 정확히 똑같았다. 왼쪽 손목에는 글씨가 바른 병원 식별용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이건 무작위 살인이 아닙니다. 한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시스템이 있어요. 대상을 고르고 표식을 하고 운반하는 시스템. 그녀는 벽을 바라봤다. 시멘트 위에 희미한 낙서가 있었다. 운송 스케줄처럼 세로로 정렬된 숫자들. 몇몇 숫자는 줄이 그어져 있었고 몇몇은 그대로였다. 팀원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촬영하는 동안 창고 밖하늘은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윤서연 기자는 여전히 폴리스 라인 뒤에 서서 멀리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경찰이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시신 발견보다 훨씬 거대한 무언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후 6시경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현장 지휘소 앞에 멈췄다. 사복 차림의 경관이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그는 자신을 경찰청에서 파견된 최태석 치안감이라고 소개했다. 지금부터 모든 발견 사항은 저에게 먼저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강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한지원이 말을 가로챘다. 저희는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치안감님,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최태석은 그저 그녀를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얼마 후 2명의 팀원이 비밀 공간의 자료들에서 나온 1차 검시 결과를 가져왔다. 성인 남성 셋, 여성 둘, 그리고 10대 청소년 1명. 모두 손목에 비슷한 상처가 있었고 오른팔에는 주사 자국이 있었다. 한지원이 빠르게 기록했다. 이곳에서 사망한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옮겨진 겁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강민준이 바닥을 뚫고 나온 금속 파이프가 있는 방구석을 가리켰다. 이 파이프 평범한 환풍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지원이 몸을 숙여 파이프를 살폈다. 꽤 굵었고 지하를 향하고 있었다. 아마 폐기물 처리 라인이나 화학 약품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겁니다. 한지원이 내시경 카메라를 가져오라고 신호했다. 작은 렌즈가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자 모니터 화면에 그곳에 있던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지하 2m 아래 손전등 빛을 반사하는 검은 액체가 고여 있었다. 그 주변에는 커다란 비닐 조각처럼 보이는 정체불명의 물체들이 떠다녔다. 강민주는 메스꺼움을 참으려 얼굴을 쓸어내렸다. 저게 만약 비닐이 아니라면 우린 지금 상상보다 더 미친 짓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한지원은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여긴 단순한 보관 장소가 아니에요. 처리 시설입니다. 밖에서는 저녁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팀은 신속하게 액체 샘플을 채취하고 모든 것을 촬영했다. 한 팀원이 책상 밑에서 작은 라벨을 발견했다. 태양물류 주구 비품. 한지원은 그 글씨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태양물류. 그녀가 읊조렸다. 5년 전 파산한 물류 회사의 이름이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다. 침묵은 무거운 깨달음으로 변했다. 이 창고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강민준이 몸을 바로 세웠다. 누가 마지막으로 저 회사에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한지원이 덧붙였다. 그리고 누가 지금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도요. 밖에서 윤서연 기자는 철제 펜스에 몸을 기댔다. 안의 자세한 상황은 몰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주황색 하늘을 바라봤다. 저녁 바람이 녹슨 새 냄새와 뜨거운 먼지를 실어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여기서 무언가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창고 뒤편의 CCTV 화면에 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커다란 나무 아래에 조용히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검은 옷차림,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창고 문을 향해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밤이 녹산공단을 완전히 삼켰다. 경찰의 조명등이 옅은 안개를 뚫고 텅 빈 컨테이너들 사이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고요했지만 공기마저 숨을 참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휘소 안에서 강민준 형사는 막 뒤쪽 초소의 경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팀장님, 북쪽 담장 근처 늙은 느티나무 아래 서 있는 사람이 목격됐습니다. 키는 180 정도, 검은색 재킷 차림이었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강민주는 즉시 한지원을 바라봤다. CCTV에 찍혔던 그놈입니다. 한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에 아직 무언가 남겨뒀거나 아니면 그녀는 말을 멈췄다. 강민주는 2개의 소규모 팀에게 창고 뒤편을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손전등과 권총만 든 채 신속하게 움직였다. 모래 섞인 흙을 밟는 발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귀뚜라미 소리가 갑자기 멎었다. 덤불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였다는 신호였다. 선두에 섰던 경찰이 멈췄다. 팀장님, 발자국입니다. 부츠 자국이에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몸을 숙여 흙을 만졌다. 진흙은 여전히 축축했다. 방금 지나갔군. 한지원이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췄다. 느티나무 줄기에 기호처럼 보이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 X자 모양으로 교차된 2개의 선. 그 아래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박혀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뽑았다. 알파벳 LHW가 새겨진 얇은 펜던트였다. 한지원은 그것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이현우,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이름은 태양물류와 연관된 오래된 재단의 기록에 등장했다. 5년 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 실종된 전직 연구원이었다. 한편 창고 안의 디지털 분석팀은 뒤편 CCTV에서 추가 영상을 발견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검은 재킷을 입은 동일 인물이
감식팀이 비밀 공간을 발견하기 몇 시간 전에 담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 그는 창고 문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떠나기 전에 땅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팀장님, 그가 메시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분석 요원이 말했다. 강민주는 즉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손전등 불빛 아래 그들은 검은 비닐에 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한지원이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은색 USB와 축축하게 젖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다. 글씨는 번졌지만 읽을 수는 있었다. 이걸 읽고 있다면 그들도 당신들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걸 안다는 뜻이다. 진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항구를 보라. 강민준과 한지원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항구라니. 한지원이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양물류는 예전에 부산 북항에 창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가 다음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USB를 디지털 분석팀으로 가져갔다. 안에 파일들은 암호로 잠겨 있었지만 열려있는 폴더 하나에 배송 경로 지도가 들어 있었다. 붉은 선이 녹산공단에서 북항으로 이어졌고 거기서 다시 두 도시, 김해와 양산으로 갈라졌다. 각 지점마다 날짜와 시간이 물류 기록처럼 깔끔하게 적혀 있었다. 여긴 단순한 보관 장소가 아니었어. 한지원이 나직이 말했다. 유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거야. 강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우린 이제 겨우 첫 번째 문을 발견했을 뿐이군. 그때 무전기가 치직거렸다. 북쪽 구역의 팀원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팀장님, 작은 개울 뒤편 덤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판잣집인데 아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강민주는 즉시 명령했다. 진입하지 말고 대기해. 5분 안에 도착한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판잣집은 거의 무너져 내릴 지경이었다. 하지만 안에는 작업용 책상과 몇 개의 화학약품병, 그리고 시신을 묶는 데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붉은 플라스틱 타일가 있었다. 바닥에는 마르다만 검은 얼룩이 개울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한지원이 쭈그려 앉아 그 얼룩을 살폈다. 그가 여기 왔었군요. 아마 몇 시간 전에. 강민주는 주위를 훑어보았다. 만약 이현우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는 이 모든 작전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한지원은 느리게 흐르는 어두운 개울을 바라봤다. 혹은 그가 그들의 일부이거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밤바람이 마른 나뭇잎을 스치며 물가에서 희미한 비린내를 실어왔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만 오히려 주변은 더 고요해졌다. 강민주는 북쪽 항구 방향을 바라봤다.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한지원은 감식 노트를 덮었다. 오늘 밤 당장 가죠.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 둘은 증거물을 챙기는 작은 팀을 뒤로하고 판잣집을 떠났다. 멀리서 검은 재킷의 남자가 대나무 숲 뒤에 서서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똑같은 글자가 새겨진 금속 열쇠가 빛나고 있었다. T.어이.델.테이양 로지스틱스. 새벽 부산 북항으로 향하는 도로는 이슬과 짠내 섞인 바다 냄새로 축축했다. 세 대의 비노출 차량이 사이렌 없이 작은 전조등만 희미하게 켠 채 달렸다. 맨 앞차 안에서 강민준과 닥터 한지원은 태블릿 화면의 디지털 지도를 조용히 응시했다. USB에 있던 지도의 마지막 붉은 점은 태양물류의 옛 창고 좌표에 정확히 멈춰 있었다. 5년 전에 폐쇄된 곳입니다. 강민준이 나직이 말했다. 한지원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직 전기를 쓰고 있군요. 차량들이 멈추고 팀은 즉시 흩어졌다. 창고는 거대했고 벽은 녹슨 강철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 아래 틈새로 푸른빛의 조명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강민준이 손짓하자 두 명의 대원이 특수장비로 자물쇠를 잘라냈다. 문이 조금 열리는 순간 첫 번째 창고에서와 비슷한 하지만 더 강하고 날카로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포르말린과 바닷소금이 섞인 듯한 냄새였다. 한지원이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조심해요. 활성 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은 축축했고 최근에 사용된 트롤리 바퀴 자국이 선명했다. 오른쪽에는 금속 작업대 몇 개가 늘어서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산소통, 의료용 장갑, 라벨 없는 액체병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다. 방 끝에는 거대한 냉동고가 서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강민준이 다가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똑같은 크기의 검은 자루 5개가 보였다. 그는 겉면을 만졌다. 꽁꽁 얼어 있었다. 녹산공단과 똑같군. 그가 중얼거렸다.
한지연은 냉동고 뒤편을 비쳤다. 날짜와 배치코드 07LJH라고 적힌 데이터 보드가 걸려 있었다. 마지막 날짜는 3일 전이었다. 이번 주까지도 활동했다는 뜻이에요. 한지연이 말했다. 강민주는 방 중앙의 금속 책상을 살폈다. 그곳에 세론 바이오 재단이라는 도장이 찍힌 낡은 서류 파일이 있었다. 파일을 열자 이름과 간단한 의료 기록이 적힌 명단이 나왔다. 오른쪽에는 몇몇 이름의 붉은색 즈 표시가, 나머지는 파란색 원 표시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창고 명단과 같은 양식입니다. 그가 말했다. 한지연은 벽에 기록판을 바라봤다. 작은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다. 모두 노인이었고 몇몇은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노인들의 시신을 훔친 거예요. 어쩌면 사망하기도 전에 뒤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한 팀원이 보고했다. 팀장님, 또 다른 지하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다. 악취는 더욱 강해졌다. 철문이 열리자 그들은 실험실 같은 공간과 마주였다. 노란빛이 도는 녹색 액체가 담긴 거대한 탱크가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 떠다녔다. 온전한 시신이 아니었다. 절단된 장기들이었다. 한지연은 숨을 참았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장기를 분리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신 보관이 아닙니다. 장기 적출이에요. 강민주는 주위를 둘러봤다.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작은 감시 카메라가 아직 작동 중이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에는 흰색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탱크로 무언가를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인물이 그들을 돕고 있었다. 한지연이 화면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저 사람, 이현우예요. 화면에 그의 손목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다. 도망친 게 아니었어. 강민준이 말했다. 이 작전의 일부였던 거야. 한지연이 덧붙였다. 더 최악은 그가 이들을 지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무전기에서 잡음이 터져나왔다. 팀장님, 밖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차량이 접근합니다. 강민주는 즉시 손짓했다. 모든 불 꺼. 위치 사수해. 벽의 틈새로 보니 흰색 탑차 두 대가 창고 마당에 멈춰 섰다. 네 남자가 내렸다. 모두 두꺼운 재킷과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들은 트럭에서 길쭉한 상자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좁은 창문에 몸을 붙이고 숨을 참았다. 나머지 물건을 가지러 온 거야. 한지연이 작은 무전기를 잡았다.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눈치채면 증거가 사라질 겁니다. 강민주는 빠르게 생각했다. 1팀은 북쪽에서 포위하고 2팀은 조용한 체포 준비. 저 트럭 절대 놓치지 마. 몇 분 후 밤의 정적은 첫 번째 외침으로 깨졌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그러나 남자 중 하나가 즉시 트럭 운전석으로 뛰어들어 시동을 걸었다. 그의 동료 둘은 조명등을 향해 총을 쐈다. 순간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그 혼란 속에서 첫 번째 트럭이 항구 도로를 향해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강민주는 차로 달려갔다. 추격해. 뒤에 남은 한지연은 창고 안에서 여전히 영상 속 이현우의 얼굴을 보여주는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는 저 추격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검은 재킷의 남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밖에서 주황색 불빛이 비추는 항구 저편에서 트럭의 엔진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마치 죽음을 부르는 그림자처럼 다시 한번 흰색 탑차는 항만 구역의 어두운 도로를 질주했다. 경찰차의 조명등이 멀리 정박된 거대한 선박들의 그림자를 스쳐 지나갔다. 강민주는 차량의 핸들을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항만 구역을 벗어나게 해선 안 돼. 서쪽 출입구 전부 폐쇄해. 대시보드의 무전기가 치직거렸다. 3초소 준비 완료. 주 출입로는 차단했습니다. 좋아. 저 트럭에서 눈 떼지 마. 강민준이 응수했다. 뒷좌석의 한지연은 순찰 부대의 GPS 추적기가 표시된 작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오래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몇 년째 비어있는 곳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강민주는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그렇다면 거기가 저들의 종착지겠군. 앞서가던 트럭이 부두를 향해 급하게 방향을 틀며 금속 컨테이너 더미를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컨테이너들이 쏟아져 내렸다. 길을 막으려던 경찰 2명이 황급히 몸을 피했다. 연기와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강민주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거리 유지해. 화학 물질이나 냉각 폭탄을 싣고 있을 수 있어. 몇 초 후
트럭은 낡은 컨테이너 창고 근처에서 급정거했다. 두 남자가 뛰어내려 경찰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총성이 금속 벽 사이를 오가며 메아리 쳤다. 강민주는 차문 뒤에 몸을 웅크렸다. 가능하면 생포해 한지원이 따라내리며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해 작은 감식용 카메라를 들었다. 그 혼란 속에서 무장한 남자 하나가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는 창고 안으로 도망쳤다. 강민준과 두 명의 대원이 그를 쫓았다. 손전등 불빛이 좁은 통로 사이에서 춤을 췄다. 먼지가 자욱했다. 통로 끝에서 남자가 멈춰 서서 돌아봤다. 마스크가 벗겨진 그의 얼굴은 젊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권총을 들어 올렸지만 강민준이 더 빨랐다. 바닥을 향한 한 발의 총성, 금속 파편이 튀며 남자를 쓰러뜨렸다. 경찰이 즉시 그를 제압했다. 누가 지시했나? 강민준이 거칠게 물었다. 남자는 피 묻은 입술로 짧게 웃었다. 당신들은 늦었어. 마지막 배송은 오늘 새벽에 이미 나갔다. 강민준은 막 도착한 한지원을 돌아봤다. 어디로 배송하는데? 그러나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겼고 목 옆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작은 총상. 우리 쪽에서 쏜 게 아니야. 한지원이 재빨리 상처를 살폈다. 깨끗한 총상이에요. 저격수입니다. 강민주는 창고 밖으로 뛰쳐나가 총알이 날아온 방향을 찾았다. 멀리 컨테이너 더미,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다. 왼손에는 작은 소총이, 오른손에는 금속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이현우, 강민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잠시 그들을 내려다볼 뿐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거대한 폭발음이 창고 한쪽을 뒤흔들었다. 그들이 쫓던 트럭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경찰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한지원이 다가가려 했지만 강민준이 그녀를 막았다. 안 돼. 화학 물질이야. 또 터질 수 있어. 컨테이너 위에서 이현우는 침묵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다가 항구의 어두운 쪽으로 뛰어내렸다. 다른 방향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몇 분 뒤 불길은 진압되었다. 트럭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하지만 불탄 금속 아래에서 무언가가 한지원의 시선을 끌었다. 바닥 밑에 끼워진 작은 강철 상자가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서류 봉치와 여러 도시 부산, 김해, 심지어 대구까지의 병원 환자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모든 이름에는 배치코드 9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한지원이 강민준을 바라봤다. 이게 그가 말한 배송 목록이에요. 그리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새벽에 또 다른 트럭이 다음 희생자들을 싣고 움직일 겁니다. 강민준은 상자를 굳게 닫았다. 오늘 밤 안에 막는다. 그는 모든 팀에게 항구에서 동쪽 고속도로로 향하는 모든 경로를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시간은 새벽 3시 15분을 가리켰다. 첫 번째 청구의 CCTV에 찍혔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바닥바람이 연료와 타버린 금속 냄새를 실어왔다. 강민주는 북쪽을 응시했다. 그 시선 너머 또 다른 트럭의 불빛이 항구 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한지원이 무전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목표물 확인. 두 번째 트럭 4번 구역에서 포착. 전대원 대기. 강민주는 권총을 꽉 쥐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산채로 잡는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정적 속에서 그 트럭의 엔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아직 끝나지 않은 추격의 새로운 막을 알리며 두 번째 트럭의 불빛이 항만의 어둠을 갈랐다. 동쪽 게이트를 향해 느리게 나아가고 있었다. 강민준과 그의 팀은 컨테이너 더미 뒤에 숨어 신호를 기다렸다. 한지연은 손목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 45분.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강민준이 손을 들어 신호했다. 두 대의 순찰차가 이미 출구를 막고 있었다. 트럭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엔진 소리가 멎었다. 긴장된 침묵.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 없었다. 혼자야. 팀원 중 하나가 속삭였다. 강민주는 권총을 겨눴다. 내가 명령하기 전까지 발포하지 마. 남자는 트럭 뒤편으로 걸어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희미한 항구 조명 아래 6개의 검은 자루가 그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잠시 그 더미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냈다. 한지원이 즉시 움직였다. 증거를 불태우려는 거여. 강민준이 소리쳤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남자가 돌아봤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날카로운 눈, 마스크로 반쯤 가려진 얼굴. 하지만 오른쪽 손목의 작은 문신이 그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현우였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트럭 바닥으로 성냥을 떨어뜨렸다. 강민주는 정확히 성냥을 향해 발포했다. 불꽃은 트럭 안에 무언가에 닿기 전에 꺼졌다. 팀이 즉시 덮쳤다. 2명의 경찰이 이현우를 제압했지만 그는 훈련받은 사람처럼 재빠르게 반격했다. 강한 주먹이 경찰의 헬멧을 강타했고 다른 발길질이 강민준의 손에서 총을 떨어뜨렸다. 고요한 항구도로 한가운데서 짧은 격투가 벌어졌다. 한지원은 트럭으로 달려가 자루 하나를 끌어냈다. 묵직했다. 그리고 자루를 조금 열었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안에는 온전한 시신이 아닌 아직 신선한 인체가 들어있었다. 막 냉동액을 주사 맞은 듯했다. 살아있어요. 한지원이 소리쳤다. 빨리 구급차 불러. 이현우가 흘끗 돌아봤다. 그의 눈이 불타올랐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 그들은 모두 선택받았어. 살해당한 게 아니라고. 강민준이 이현우를 땅으로 내리치고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무엇을 위해 선택됐나? 이현우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가장 좋은 부분을 구원한 거야. 그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한지원이 그를 날카롭게 쏘아봤다.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건가? 이현우가 나직이 웃었다. 길가에서 잊힌 채 죽는 것보다 실험실에서 영원히 사는 게 낫지.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렸다. 헤드라이트 없이 또 다른 트럭 한 대가 나타나 그들을 향해 빠르게 돌진했다. 강민준이 소리쳤다. 길 막아. 하지만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컨테이너 더미를 들이받으며 금속 파편과 먼지가 시야를 가렸다. 그 혼란 속에서 이현우는 강민준의 얼굴에 모래를 걷어차고 부두 쪽으로 달아났다. 한지원이 경고 사격을 했다. 총알이 젖은 아스팔트에 튕겼다. 이현우는 멈칫했지만 계속 달려서 항구 끝 낡은 배로 이어지는 작은 다리 위로 뛰어올랐다. 강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파도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는 소리와 그의 숨소리가 뒤섞였다. 낡은 배 위에서 이현우는 바다를 마주보고 섰다. 밤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마스크는 이미 벗겨져 있었다. 너무 빨리 왔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는 당신들이 멈출 수 없어. 나는 일하는 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다. 강민준이 천천히 다가갔다.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있는지 말해. 이현우. 말하면 살 수 있어. 이현우는 텅 빈 눈으로 바다를 바라봤다. 살아. 그가 나직이 웃었다. 난 5년 전에 이미 죽었어. 그들이 나를 그들의 실험 대상으로 만들었을 때 강민준이 다가서기 전에 이현우는 2걸음 뒤로 물러나 검은 바다로 몸을 던졌다. 이현우, 강민준은 뱃전으로 달려갔지만 부서지는 파도와 물거품만 보일 뿐이었다. 그의 몸이 다시 떠오르는 기미는 없었다. 몇 초 뒤 한지원이 도착했다. 그가 뛰어내렸어요. 강민준은 텅 빈 눈으로 물을 바라봤다. 아니면 구출된 걸지도. 아직은 몰라.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동쪽 수평선에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바다를 옅은 붉은 빛으로 물들였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뒤에서는 의료팀이 트럭 안의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은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한지원은 천천히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다. 새벽이 왔군요. 하지만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민준은 바다를 응시했다. 이현우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날 아침 부산항은 여전히 옅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부서진 트럭 주위로 폴리스 라인이 넓게 쳐졌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움직이며 검은 자루들을 수습하고 이현우가 뛰어내린 낡은 배의 구석구석을 수색했다. 하지만 바다는 침묵을 지켰고 시신은 떠오르지 않았다. 강민준은 부두에 서서 잔잔한 수면을 응시했다. 반경 2km까지 계속 수색해.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한지원이 2번째 트럭에서 발견된 서류 파일을 들고 다가왔다. 새로운 걸 찾았어요. 파일 안에는 세롬 헬스케어 재단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었다. 첫 번째 참고 기록에 나왔던 세롬 바이오 재단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로고 아래에는 공식적인 직인과 똑같은 의사의 서명이 찍힌 배송 목록이 있었다. 유명한 박사. 이 이름 5년 전 재단 보고서에 나왔었어요. 한지원이 말했다. 물류회사로 바뀌기 전 태양물류의 초기 설립자입니다. 그 이후로 자취를 감췄죠. 강민준이 중얼거렸다. 그럼 그가 이 모든 것의 배후인가? 아직은 추측입니다.
한지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어요. 한편 항구의 임시 감식실에서 트럭에서 구조된 피해자 한 명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노인이었고 몸은 쇠약했으며 손에는 여전히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강민준이 다가가자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들을 믿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우리는 요양원에서 무료 치료를 해준다고 해서 따라왔소. 하지만 도착한 곳은 의사도 없는 차가운 방이었소. 강민준이 몸을 숙였다. 누가 당신들을 데려왔습니까? 노인은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 가슴에 세롬케어라는 로고가 있었소. 한지원이 들고 있던 서류에 찍힌 것과 똑같은 로고였다. 세롬 헬스케어 재단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군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몇 시간 후 부산경찰청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모든 사진과 지도, 서류가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붙었다. 붉은 선이 녹산공단, 북항, 그리고 김해를 연결했다. 중앙에는 유명한 박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민준이 보고를 시작했다. 이현우는 주모자가 아닙니다. 그는 재단의 전직 연구원으로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노인 환자와 실종자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해 불법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하는 것입니다. 고위 간부 한 명이 책상을 두드렸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 한지원이 이현우가 남긴 USB를 앞에 놓았다. 안에 해외에서 유명한 박사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자금 흐름에 대한 디지털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배치 배송 날짜와 일치합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몇 초간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침내 강민준이 나직이 말했다. 그 재단은 아직도 운영 중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삭제하기 전에 본사로 가야 합니다. 그날 오후 경찰 호송대가 부산 서면의 한 고층 빌딩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세롬 헬스케어 재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분위기는 평온해 보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 채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강민준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다. 부산경찰청입니다. 모든 사무실을 수색하겠습니다. 패닉이 번지기 시작했다. 몇몇 직원들은 수근거렸고 몇몇은 황급히 컴퓨터를 끄려 했다. 한지원과 디지털 포렌식 팀은 즉시 3층으로 향했다. 의료행정연구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방. 그곳에서 그들은 아직 작동 중인 거대한 서버를 발견했다. 안에는 수천 명의 환자 명단, 배송 스케줄, 그리고 특수 코드로 분류된 장기 재고 기록까지 들어 있었다. 이게 핵심 증거예요. 한지원이 말했다. 모든 게 여기에 저장되어 있어요.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다. 메시지 하나가 나타났다. 너무 늦게 왔군. 작전 본부는 이미 이전했다. 다음 새벽 새로운 곳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다. 강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어. 유명한은 아직 살아있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한지원은 그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나직이 말했다. 그렇다면 다음 새벽이 아마 마지막 전투가 될 겁니다. 건물 밖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햇살이 연구실 창문에 반사되었다. 길었던 하루의 끝과 이 사건의 가장 위험한 장의 시작을 알리며 밤은 빠르게 다가왔고 부산의 하늘에서는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찰청의 임시지휘소에서 강민준은 세롬 헬스케어 재단 서버의 마지막 추적 결과를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을 응시했다. 마지막 접속 지점은 기장군, 도시 외곽에 한적하고 습지가 많은 지역에서 나타났다. 서버가 완전히 꺼지기 2분 전에 잠시 연결됐습니다. 한 기술자가 말했다. 추가 좌표가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작전 본부의 위치일 겁니다. 한지원이 강민준 옆에 섰다. 기장군은 자연보호구역 근처라 인적이 드뭅니다. 숨기에는 완벽한 장소죠. 강민준은 지체 없이 합동팀을 꾸렸다. 비노출 차량 2대와 의료 지원 차량 1대가 현장으로 향했다. 밤바람이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진흙판길 때문에 차량 속도가 느려졌다. 거의 1시간을 달려 그들은 오래된 제빈 공장 건물 단지 앞에 도착했다.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강민준이 조용한 수신호를 보냈다. 두 방향에서 진입한다. 전조등 사용 금지. 팀이 흩어졌다. 한지원이 격에 열감지 센서를 갖다 댔다. 지시 바늘이 빠르게 움직였다. 지하에 가동 중인 공간이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은 드럼통 더미 뒤에 반쯤 숨겨진 철문을 발견했다. 안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희미한 백색 조명이 비추는 긴 복도가 펼쳐졌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와 금속 물체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지연이 작은 카메라를 꺼내 엿보았다. 지하 공간은 낡은 공장이라기보다 실험실에 가까웠다. 새 개의 수술대, 노란 액체가 담긴 유리 탱크, 그리고 트롤리 위에 뉘어진 몇 부의 시신이 보였다. 방 중앙에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시선은 날카로웠다. 유명한 박사? 강민준이 속삭였다. 강민준이 나서기도 전에 유명한이 복도 쪽을 바라봤다. 빨리 왔군.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과학의 진보를 막기엔 충분히 빠르진 않지. 강민준이 권총을 겨누며 나섰다. 손들어. 박사. 게임은 끝났어. 유명한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게 게임이라고 생각하나? 당신들은 죽음만 보지만 나는 새로운 생명을 본다.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부패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을 영원하게 만드는 거야. 한지연이 한 걸음 나아갔다. 영원? 당신은 그들을 죽였어. 유명한이 유리 탱크를 가리켰다. 그들은 모두 이곳에 오기 전부터 죽어가고 있었소. 우리는 그들의 남은 생의 의미를 부여했을 뿐. 강민준이 방아쇠에 힘을 주었다. 이현우는 어디 있나? 유명한이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는 내 최고의 제자였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게 흠이지만 자신의 주인을 거역하기로 선택한 건 유감이야. 그때 방 반대편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검은 재킷을 입은 키 큰 인물이 나타났다. 얼굴 반쪽은 상처로 덮여 있었다. 흠뻑 젖었지만 살아있는 이현우였다. 거기까지 박사.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당신의 실험은 여기서 끝이야. 강민준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너 살아있었나? 이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증오에 가득 차 유명한을 향해 있었다. 유명한이 비웃었다. 내 놈 따위에게 항복해서 죄를 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너도 나만큼 더러워. 이현우. 이현우가 천천히 다가갔다. 그럴지도. 하지만 오늘 밤 내가 모든 걸 끝낸다. 순식간에 이현우는 재킷 주머니에 버튼을 눌렀다. 천장의 조명이 깜빡였다. 바닥 아래에서 작은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한지연이 깨달았다. 그가 폭탄을 설치했어. 강민준이 소리쳤다. 모두 밖으로. 유명한이 계단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현우가 그를 막았다. 어디에도 못 가. 한지연은 강민준을 문 쪽으로 끌었고 다른 경찰들은 희생자들을 끌어내려 애썼다. 혼란 속에서 연기 너머로 이현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버 데이터 꼭 확보해. 그들이 계속하지 못하게 해. 첫 번째 폭발이 공간을 뒤흔들었다. 바닥이 진동하고 새 파이프가 터지며 뜨거운 증기를 뿜어냈다. 강민준이 흘끗 돌아보았을 때 이현우와 유명한은 여전히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벽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팀은 불길이 철문을 삼키기 직전에 밖으로 뛰쳐나왔다. 두 번째 폭발음이 기장군의 밤을 강타했고 습지에서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다. 몇 분 후 그들은 이제 불덩이가 된 공장 밖에 서 있었다. 한지연은 하늘을 핥는 불길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한 경찰이 말했다. 강민준은 타오르는 잔해를 응시했다. 이현우 말이 맞다면 모든 데이터는 백업 서버에 있을 거다. 이 네트워크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찾아야만 해. 불길은 계속 타오르며 그들의 얼굴에 붉은 빛을 반사했다. 동쪽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준과 한지연에게 그 밤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기장군의 낡은 공장에 피어오르던 불길은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잦아들었다. 하지만 낮은 연기는 여전히 공중에 머물며 화학약품과 타버린 금속 냄새를 남겼다. 소방대원과 감식팀이 잔해 속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민준은 폴리스 라인 밖에 서 있었다. 그의 제복은 재로 더러워져 있었고 눈은 폐허해서 떠나질 못했다. 한지연이 타버린 금속 조각이 담긴 봉투를 들고 다가왔다. 지하 통제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데이터 저장 칩이에요. 아마 백업 서버의 잔해일 겁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디지털 분석실로 보내. 아직 읽을 수 있다면 그게 마지막 열쇠다. 이틀 후 임시지휘소에서 컴퓨터 기술자가 거의 녹아내린 칩에서 데이터를 복구하려 애쓰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 일부만 읽을 수 있는 손상된 폴더들이 깜빡였다. 하지만 한 파일이 기적적으로 열렸다. 2분짜리 영상 기록이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카메라 앞에 선 유명한 박사의 모습은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 없이 차분했다. 당신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내 시설은 파괴되었겠지. 하지만 내 연구는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을 뿐이다. 육체는 그릇에 불과해. 영혼, 데이터, 장기, 모든 것은 저장되고 수정되고 거래될 수 있다. 세상은 언젠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상이 멈추고 화면에 좌표 한 줄이 나타났다. 부산을 훨씬 벗어난 대구를 향하는 길목의 한 장소였다. 강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다른 장소를 준비해뒀군. 이건 끝이 아니야. 한지원은 그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다. 이현우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흔적을 찾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일부러 실험실을 폭파시킨 겁니다. 강민주는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 만든 비밀을 덮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수색팀은 잔해 밑에서 시신 두 구를 발견했다. 한 구는 흰 가운을 입은 60대 남성, 다른 한 구는 손목에 작은 문신이 있는 젊은 남성이었다. 신속한 신원 확인 결과 유명한 박사와 이현우로 확정되었다. 한지원은 흰 천으로 덮인 이현우의 시신을 바라봤다. 그는 영웅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이 네트워크는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강민주는 조용히 지켜봤다. 때로는 진실이 어둠 속 너무 깊이 들어간 자에게서만 태어나는 법이었다. 그날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민주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단호했다. 이번 불법 네트워크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세롬 헬스케어 재단은 지난 5년간 조직적인 장기 밀매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자산은 몰수되었으며 연루된 해외 협력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민주는 자리를 뜨기 전 한마디만 덧붙였다. 모든 범죄가 총알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범죄는 흰 가운과 자비로운 미소 뒤에서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밤이 왔다. 한지원은 본부 사무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내리는 비를 바라봤다. 책상 위에는 마지막 현장들 창고, 트럭, 항구, 실험실 의사진이 흩어져 있었다. 이제는 모두 흔적일 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펴고 공식 보고서를 위한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본 사건은 인간성이 육체의 호흡이 멈추기 전에도 죽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밖에서는 도시의 사이렌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강민준이 검은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왔다. 내일 대구의 그 좌표부터 시작합시다. 그가 말했다. 네트워크의 잔당이 정말 남아있다면 새로운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한지원이 그를 바라봤다. 피곤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만약 모든 게 정말 끝났다면요? 강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린 그저 미처 갚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는 일만 남았겠지. 비는 더욱 거세지며 가로등 불빛을 창문에 반사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 도시는 결코 완전히 잠들지 않으며 악은 언제나 돌아올 방법을 찾는다는 신호처럼.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부산은 조금 더 평온했다. 기장군의